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해월 신사님 일대기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이 천도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고백할 내용을 하나 하고 내용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천도교에 들어와서 제 심장을 때린 단어가 두 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동기일체였고, 두 번째 용담 수련회에 들어가서 윤석상 교령님이 강의를 하는데 수은 대신사님 얘기를 하면서 이신환성 얘기를 하게 됐고, 아마 저희 안사람을 여기에 제가 같이 모시고 그때 신동명이라는 사람이 대변화를 일으키겠다, 이신환성하겠다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제가 여러분들하고 약속했던 것은 욕을 끊겠다라는 거였죠. 그리고 좀 나름 성공적이었고 또 사람들한테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도전을 한 것은 화를 끊어보겠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사실 며칠 전에 제가 이 모든 약속을 깨는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고백하고 다시 이신환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려고 이런 고백의 시간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나름 저는 이제 욕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릴 때부터 거친 학교, 쉽게 얘기해서 많은 사람들이 깡패고등학교라고 하는 그 고등학교에 이 조그만 키로 저보다 2배 많은 아이들이랑 상대를 하고, 거친 아이들이랑 상대를 하려다 보니까 더 거칠어야 됐고 더 겉으로 욕을 심하게 하는 그런 애로 저는 성장을 했던 겁니다. 저도 모르게. 그리고 얼굴은 빤빤하고 말은 차분차분하는데 사람의 그 골수를 찌르는 그런 아주 못된 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악인이라고 생각을 했지, 욕이 거짓스러움이나 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솔직한 감정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욕을 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왜 솔직한 표현을 나쁘다고 얘기를 하느냐, 거친 거지, 뭐 이 정도에서 얘기를 해왔는데, 제가 욕을 끊겠다고 결론을 내렸던 것은 이 남에게 강하게 보이려고 했던 욕이 사실은 거칠기도 하고 또 내지는 상대편에게는 뭔가 안 좋게 보이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 또한 이신환성을 하려면 바뀌어야 되는 모습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도전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ADHD라는 그 말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사회복지학을 할 때 ADHD 그게 어렸을 때 나타나고 커서는 안 나타난다. 아기 때, 그러니까 청소년 때까지 나타나고 그 이후에 20살 이후에는 안 나타나는 병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를 대학원 때 석사 때도 반대를 했거든요. 무슨 소리냐. 나이 먹어도 ADHD 있다. 그 대표적인 게 나다. ADHD가 무슨 뜻이야?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어떤 폭발이 돼버리면 그대로 계속 진행하고 시도 때도 없이 화를 내고, 그래서 이제 뭐라 그래야 되죠?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사람. 분노 조절 장애죠,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제 보통 장애라는 건 3개월 이상 꾸준하게 나타나면은 이게 병이라 그러는 건데, 60이 넘어도 계속 꾸준하게 나타나니까 이거는 중병 중에 중병, 암 정도. 그게 저라는 거죠. 한번 욕을 시작하고 누구랑 한번 붙었다 그러면
그 끝까지 그 전투 게이지를 끝까지 올려 상승시켜서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얘기할 때까지 그 하는 이런 그 분노 게이지를 올려버리는 이러한 게 이제 저였고, 그래서 그 교수들이 20 넘으면은 ADHD는 없다, 분노 조절 장애는 없다라고 하는 걸 전 반대했고, 사실 또 분노 장애 조절이라는 거는 병도 아니고 사람이면 누구든지 갖고 있는 거고, 사실 나이 들어서도 충분히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은 제가 볼 때 저 같은 사람이 수천 수만 명입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이신환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렵지만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도전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신동명은 또 남에게 약속한 거를 굉장히 소중히 하는 스타일이어서 그것을 획기적으로 고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했는데, 며칠 전에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제가 두 가지 다 지키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집 제가 사는 그 집 골목에는 차가 간신히 2대가 갈 수 있습니다. 대부분 그 동네 골목들이 그렇잖아요. 근데 아주 못된 사람이 거기다가 자기네 집을 지키겠다고 드럼통을 갖다 놔가지고 이 차들이 2대를 못 대는 상황이에요. 저희 동네는 이제. 특히 저희 집 앞은 더욱더 그 악한 못된 사람 옆집에 살기 때문에 이쪽도 드럼통 2개, 우리 집 옆에도 드럼통 2개여서 차 갖다 대면은 차가 못 다니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벽에다 딱 붙이고 그러면 차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간신히 나오는 길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동네에서는 의뢰 그 인간이 이제 인간 말종이라고 생각하고 안 싸운 사람이 없고, 저도 심하게 싸웠었고, 포기했고, 왜 이 드럼통에다가 그 시멘트를 부어가지고 움직일 수 없게 그냥 거기다 갖다 놔버리니 뭐 이게 뭐 도저히 뭐 이상한 분이 그러고서 뭐 집에서부터 몇 센치까지인가는 이제 보호를 위해서 뭘 할 수가 있대요. 아무튼 아주 골 때리는 이론을 제시하시는 분이고, 뭐 하다가 보면은 몇 년 살았어 뭐 이런 얘기, 그 동네 토백일 씨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토백이는 그 짓을 해도 되는지 뭐 되느냐 뭐 이런 걸로 싸움도 있었는데, 그러다가 며칠 전에 제가 이제 그 갑자기 전화가 온 겁니다. 그 막 운동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차 좀 빼달래요. 그래서 뭐 그거야 뭐 늘 전화도 오고 그러면 차도 빼주는 거잖아요. 그 어디 가 있지 않는 거니까. 그래서 끊으려고 그랬더니 화를 이제 신경질을 내면서 살짝 욕 비슷한 걸 싹 하는 거죠. 이거 끊으면서 빼려고 끊으면서 그냥 놔둬버려. 왜냐하면 놔두면은 아무것도 못 합니다. 못 끌고 가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법 자체가. 경찰이 와도 못 끌고 가는 거예요. 이거는. 네. 제가 협조하지 않는 한. 그걸 알기 때문에 기분 나빠가지고 그냥 끌고 가게 해? 나가지 말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지만 그래도 이제 무슨 일이 있을 테니 나가서 이제 빼줘야지 이러고 나갔는데, 택시 운전사가 저희 골목에 이제 조그만 차가 있고 내가 그 앞에 댔었는데 그날은 제가 뒤에다 댔어요. 그러니까 이 차가 들어오면서 이 조그만 차를 지나왔는데 앞에 내 차 때문에 못 나오는 거죠. 내 차가 막고 있는 건지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거기들한테 백을 하고 가기가 싫은 거예요. 백을 해서 들어왔으니까 나갈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보니까 내가 딱 나가가지고 왜 빼주면 되지? 욕을 하면 지랄이야. 이게 이제 시작이 됐겠죠, 그렇죠? 근데 보니까 이 택시가 들어온 게 어떤 젊은 여자가 나오는 거 보니까 카카오톡으로 해서 택시 부른 거였어요. 그러니까 들어와가지고 이 아가씨를 태우려 주소를 찍었더니 그 골목을 해서 내 차한테 딱 막히고 옆에 간신히 이제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도 다닐 수 없는 정도의 빈틈이 들어온 거예요. 지나갈 줄 알았다가 이제 앞에 더 큰 차가 있으니까 거기서 멈추고
짜증이 나면서 욕을 하게 되고 이제 제가 나온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이제 같이 욕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상상하지 못하는 욕이죠. 제 순간에 막 같이 쏴대고, 맨 처음에 시빈 다 그거잖아요. 왜 욕했어? 넌 왜 반말까? 너도 반말 시작했잖아. 이런 걸로 이제 개싸움 하는 거예요. 솔직히 주먹질도 못해. 솔직히 이 나이에 주먹질 해봐야 깜빡하게 더 깜빡하고 이 돈 문제 때문에 못합니다. 과태료보다는 깽값이라 그러죠. 예, 폭행으로 들어가는 돈이 더 크기 때문에 차라리 매 맞는 게 돈 버는 나이죠. 예. 근데 이제 그리고서 들어와 가지고서 다시 이제 자전거를 타면서 운동을 하는데 계속 머릿속에서 이제 그 분노가 올라왔다 내려왔다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면서 갑자기 여러분들하고 약속한 이신완성에 대한 제 다짐이 무너진 거에 대한 아픔이 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너는 그 분노를 참지 못하니? 결국은 잠깐만 아이고 빼드리면 되는데 뭐 이렇게 화를 내세요라고 웃으면서 할 수도 있었는데 그 사람하고 대립하고 들어와 가지고는 그 분노가 오르락내리락 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을 왜 그렇게 해야 되니? 네, 제가 너무 힘들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옛날 같으면 이런 반성도 이런 생각도 없고 그다음에 굉장히 잘했어 내가 이겼어 이런 느낌으로 운동을 했을 텐데 그게 아니고 이거는 왜 내가 못 참았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약속한 것들이 기억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제가 이러한 것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못 지켰다라는 고백을 먼저 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 그리고 결국 이 고백은 제가 다시 한번 신동명이라는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약속했던 것을 다시 지키고자 하는 더욱 굳어진 자세로 마침내 이신완성 해보겠다는 그런 노력의 계속된 노력의 일환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다짐했고 여러분들의 약속했던 걸 못 지킨 거에 대해서 사죄합니다라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박수까지 쳐줘서 감사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신사님 일대기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철 선생님 준비 많이 했거든요. 모셔갖고까지 오는데 자, 제가 이걸 정리하다 보니까요. 첫 번째 좀 화가 나는 거는 정리가 너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정리된 거, 저기에 정리된 거, 이거에 정리된 거가 일치하는 게 없어. 맨 처음에 쉽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신사님을 너무 이제 좋아하게 되니까, 물론 정리하면서는 더 좋아하게 되는 건데, 좋아하게 되니까 이제 자꾸 이것저것을 뒤지게 되잖아요. 예. 놀라운 역사를 가지신 분인데 정리가 이렇게 안 돼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신사님의 세계까지 들어가기 전에 그분의 위대한 정신까지 들어가기 전에 저는 어떻게 이분을 이해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먼저 일대기부터 정리하자 했는데 일대기 정리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혼란스러워 죽겠어. 그래서 제일 먼저 쉽게 가려고 우리 역사넷이라고 인터넷에 들어가면 우리 역사넷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연도별로 쫙 하신 거기 쭉 나와요. 그래서 제일 먼저 그걸 잘 정리된 것 같아서 쫙 섞어 했거든요. 하고부터 뒤에 부분이 안 맞아. 뒤에 부분이 내용들이 들어가면. 그래서 이것저것 정리하면서 가장 가장 신사님다운 그러한 역사에 가까운 기록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우리가 취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에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도 소개하면서 어떤 걸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것도 같이 고민해보는 그런 짧은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월 신사님을 알기 전에 제일 먼저는
여기 경주 최씨를 알아야 돼. 경주 최씨는 월성 최씨라 그래서 옛날에 경주를 월성이라 그랬잖아요. 그 월성 최씨 그러면 딱 머릿속에 나와야 되는 거 뭐 누구 있잖아요. 누구? 최치원 나와야 되죠. 그럼 최치원 나오면 그다음 누구 나와야 돼요? 최재훈 나와야 되죠. 예. 그다음에 누구 나와야 돼요? 최시영 나와야 되죠. 그다음에 누구 나와야 돼요? 최부자 나와야 돼요. 예, 쫙 이렇게 꿰면 되는 거예요. 예. 이 월성 최씨가. 예, 예. 신라 육성 중 하나다. 이게 신라 육성 중 하나라는 게 뭐예요? 박혁거세를 왕으로 추대할 때 여섯 촌부가 모여서 어쩌고 저쩌고 얘기 나오죠. 그죠? 바로 그 여섯 성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신라를 운영했던 그 부족장들이 가지고 있는 최초의 성들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쵸? 예, 완전히 쥐고 흔드는 그런. 자, 제일 먼저 이거 하면 경주 최씨 얘기 나와야 되잖아요. 저는 세월 이후에서 그렇죠. 예, 예, 재밌게 가려고. 예, 그래서 경주 최씨 얘기 잘 아시죠? 저는 이분이야말로 누구라는 거야? 노블레스 오블리주? 예. 아, 제가 제대로 얘기한 거예요? 아, 비슷해요? 그 중에 다행이다. 틀리지는 않아서. 우리 최동훈이 그 경주 최씨, 예. 거기 같이 연결하려니까 힘드네요. 아. 경주 최씨하고 하려니까. 자,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은 하지 마라. 그리고 재산은 만석 이상 지니지 마라. 그러니까 9,999석까지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과객에게 후하게 대접해라. 그리고 흉년기에 땅을 사지 마라. 그리고 며느리는 시집 온 후 3년 동안 무명옷을 입어라. 그리고 사방 백리안에 굶어 죽는 이가 없게. 사방 백리안에 굶어 죽는 이를 없게 하면 창골 열어야 되잖아요. 베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격당하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사실 이러한 것을 지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월성 최씨가 갖고 있는 어떤 한 줄기의 DNA 같은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시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고은 최치원, 그 위도 계신데 고은 최치원이 제일 잘 나가시는 분이었던 거예요. 그 30대 손이에요. 예. 그럼 또 중시조가 있잖아. 중시조 누구냐면 관가정 최청이라는 분의 16대 손입니다. 누가? 최시영 신사님. 지금 최시영 신사님 얘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최무진의 8대 손입니다. 그 다음에 최계동이라는 증조 할아버지가 계셨고요. 그 다음에 이분이 최계동이란 분이 엄청난 그 지식인이고 한문을 그렇게 잘하고 그런 분이었는데 남인 출신이라 그래서 중앙 정계의 진출을 번번이 좌절해요. 이 얘기 들으니까 누가 생각나는 거예요? 최재우 대신사님의 아버님인 최욱. 예. 그남 최욱. 예. 예. 이분 역사하고 똑같잖아. 남인 출신이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예. 역시 그 최시영 신사님네도 그런 분이 계셨어요. 최계동이라고. 그래서 이분이 도학하고 명리에게 밝았고 재산이 많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돈 많겠다가 똑똑하겠다가 세상에 풀 수 없어. 내가 지금 서울대 법대를 들어갈 수 있는 실력인데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 그쵸? 그러면 이제 옆으로 가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풀어내질 못하니까 도학의 명리학의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산천을 고루 돌아다니시는 거죠. 이거 누가 하셨다는 거야, 이거 역시. 똑같아. 최우가하고 최재우 우리 신사님하고 똑같은 길이 있었던 거죠. 슬하에 이분이 5명이 있었대요. 그런데 해월 최시영 평전 김사뭉의 주장에 슬하에 5명이 있다 그랬는데 다 그럼 누굴까 하고 조사해봤더니 4명밖에 안 나와요. 이것도 좀 문제더라고요. 현암 최정관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해월 최시영 신사님을 그렇게 조사를 하고 다녔어. 너무 많이 알아요. 예. 이분이 이제
다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최계동이라는 분이 통정 대부를 지냈다 그러고 그리고 그리고 아들이 4명만 제시해. 이분이 제시하는 거예요. 5명이라고 그러고 이름이 안 나와. 그럼 저 궁금하니까 찾아볼 거 아니야. 그 4명밖에 안 나와. 얘기하는. 그럼 4명일 수도 있다는 얘기야. 예. 거기 그 존친에다가 물어봐요. 이제 이건 더 적극적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죠.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아들 5명을 모아놓고 나의 증손 중에 큰 인물이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예. 최계동 씨가 예. 거기에서 이제 최계동이라는 분 큰아들이 규인이에요. 규인의 예.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 아들이 종수 한수야. 거기에 종수가 바로 그 최시영 아버지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계열이 어떻게 돼? 쭉 큰아들 집안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최시영 신사님도 큰아들인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가세가 기울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최시영 신사님이 이제 바로 이제 1827년 3월 21일 순주 27년에 경주 황호동 229번지에서 태어납니다. 지금 거기가 경주도가 거기 지금. 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덧붙여지면 고마운 거죠. 제가 여기까지 조사 못했거든요. 네. 여기 하나 빠진 것 같다. 최진입 장군은 빠졌네. 그래요? 최진 장군은 꼭 지금. 그래요? 장군하고 다르지 않아요? 아니야. 아니라도 같은. 아니야. 하나 다르. 갑자기 우리 최씨 종친이 하는 거야? 네. 자, 아무튼 빠진 것도 이제 집어넣으면 좋죠. 너무 고마운 거죠. 정리하다 보니까 아주 정리 이렇게 잘 해놨더라고요. 그 어머니는 경주 배씨에서 장남으로 태어납니다. 자, 본명은 최경상이고요. 1831년 5세 때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부친이 재혼을 하고 계모 영일 정 씨하고 결혼을 해서 그 계모 밑에서 성장을 해요. 그러다 1836년 10살 때 최계동의 학문을 잇도록 경주 서쪽 선도산 밑에 서학서원에서 입문을 해요. 바로 이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해월 신사님 얘기를 할 때 해월 신사님은 어떤 분이라 그래? 무지무지 가난하고 그래서 한문을 공부를 하나도 안 했고 무식하고 이랬기 때문에 그 기록을 전부 제자들이 했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에요. 저도 바로 이 부분에서 내 고민이 싹 씻긴 듯이 갔던 게 뭐냐면 아무런 공부를 안 했고 바탕이 없는데 최재우 대신사님의 얘기를 그렇게 들으면서 정리를 할 수 있었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런 말씀이 나올 수가 없지. 그럼요. 그것도 기억을 하고 정리를 해서 설파까지 가려고 한다면 이분은 바탕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한문을 5년 동안 그 서원에서 공부를 했더라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12살 때 돌아갔다는 내용이 있고 15살에 돌아갔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 김사뭉의 글에는 15살 때 돌아가셨다. 분명한 건 서학서원에서 큰아들이니까 그 할아버지가 뛰어나니까 그 학문을 그대로 따라가게 하려고 교육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시니까 그 어머니 계모가 계속 같이 생활할 필요가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신데렐라는 어려서 이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죠? 계모 밑에 있으면 힘들어. 그런데 이제 나와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때 동생이 친척이 사는 포항시에 있는 신광명 기일이라는 곳. 터일이라고도 하더라고, 순우리말로. 거기에 가서 이제 생활을 시작합니다. 근데 아까 조사한 사람 중에서 아까 그 어떤 암자 들어가시는 부분 있잖아요. 누구
김상욱 말고 그 아들 4명 이름 냈다는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최정관이라고 했구나. 최정관이라 이분이 그 친척이 제지소를 운영하고 있었다고 썼더라고요. 종이 만드는 네, 종이 만드는데.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따로 잠깐 뺐습니다. 어디를 뺐냐면은 공부를 했던 그 기간을 하도 없어서 제가 다시 정리해. 10살 때 체계동의 학문을 읽기 위해서 아까 그 어디를 갔다 그랬어? 서학선을 갔다 그랬어. 거기에서 아주 재밌는 일들이 있어요. 동문 수학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김계사라는 사람이에요. 해월 신사님보다 5살 아래고 같이 공부해. 엄청난 천재였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김계사란 분이 후에 서학서원에서 제자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늦게 최재형 신사님이 공부를 시작했는데 거기 동기 중에 한 사람이 5살 어린 동기 중에 한 명이 김계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똑똑하니까 서당 선생님이 된 거죠. 그죠? 네? 훈장님이 된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 이때 누구를 가리키냐 그러면 범부 김정설이라는 사람을 가리켜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냐면 신라 얼굴은 풍류사상이고 조선의 얼굴은 동학이다. 이렇게 정리하는 사람이에요. 뭔가 알고 있고 계기가 없다면 이 사람이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천재라 그래도. 그잖아요. 네? 그 김정설 선생의 조금 이따가 아주 잘 나옵니다. 자, 이 사람은 스승 김계사로부터 동학에 대해서 내용을 접할 수 있었겠죠. 왜? 동문이었잖아, 최시영하고. 그죠? 예. 그 다음에, 아버지가 이제 이때 돌아가시고, 그러면 이 내용을 지금 그러면 그 다음 공부를 안 했는데, 이 5년 동안에 한문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로 대신사님의 얘기를 그렇게 정통하게 정리하고 기억하고 정리해서 설법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머리였다 그러면 이 5년 동안의 한문의 이 공부가 결코 낮은 수준이었을까? 전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넘어가면 이 범부 김정설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게 좀 알아야 돼요. 여기 보시면은 뭐라고 써 있어요, 김채욱 쌤? 여기요. 화랑의사? 예, 화랑외사라고 써 있죠? 예. 또 여기에 풍류정신이라고 써 있어요. 바로 이 내용에 신라의 얼굴은 풍류사상이고 조선의 얼굴은 동학이다라는 내용들이 일관되게 흐르는 책들 내용입니다. 네? 언제 나온 책? 그것까지는 그리고 저 책에 보면은 수은 최재호 선생에 대한 사상과 이런 거를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큰 챕터로. 할아버지가 김동범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최복술이라는 사람하고 친구였대요. 예? 최복들이 수고. 그렇죠. 최복술이 누구예요? 바로 수은 대신사님이잖아.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친구야.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 범부 김정설은 얘기를 들어 안 들어요? 듣죠. 어마어마한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또 그 다음에 거기 가서 공부를 하는데 스승님이 또 계속 최시영 얘기를 해. 동학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 사람은 꿰뚫고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관통된 거죠. 자, 할아버지한테 들었을 것이고 동학 사상에 늘 화두를 가졌을 거예요. 경주 최부자의 지원으로 공부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경주 최 씨에 대한 애정이 많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이분은 어떤 사람이냐? 16세에 경주 남문에서 일제를 한 거에서 경문을 붙이고 싸웁시다. 해방을 위해서 이런 분이에요. 뭔가 똑같은 맥락이네. 예. 그리고 젊은 나이에 일본에 가서 공부를 하고 나중에 일본 천태종의 승려들하고 교수 40명을 앞에다 놓고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천재 중에 천재였던 거죠. 동양 철학을. 예. 1950년에는 국회의원에 나가서 출마해서 당선도 되시고, 예. 마지막으로 김동리의 큰형이에요. 김동리하고 16살 차이가 있어서 김동리가 아버지처럼 스승님처럼 생각을 하면서 컸다 그러더라고요. 워낙 천재니까. 예.
김동리가 저 동학 김동리도 대단하네. 김동리? 예. 벽지에 뭐 올리고. 김동리가 네 아주 그 시대의 그 문학의 거두였죠. 그 아버지와 아들이 끝날 때가 다 돼서 자꾸 옆으로 가면 시간이 12시가 다 돼가서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친척집에 왔는데 친척집에 얹혀 살지만 무슨 경제적으로 좋은 조건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입에 풀칠하지 못할 정도로 해서 정말 그 친척집에서 어떻게 살았냐면 품을 팔아서 살고 그리고 그 아침에 절구를 쥐어 저녁에 이렇게 먹는 식으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하루 한 끼. 굉장히 힘들게 경제적으로 힘들게 살았단 얘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 신사님이 용모가 우수하고 성품이 현명하시고 글 공부 또한 몽학. 그래서 이 한문의 인문의 경지에 이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무지랭이 뭐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이제. 예. 천재. 자 여기에 보면 그러는 와중에 이제 그래서 친척도 제지소였고 동네 사람들이 하도 배고파게 사니까 소개로 해가지고서 거기서 제지소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돼요. 예. 그 동네가 당나무가 많아가지고 한지 저기 하는 데가 많았대요. 그 어려운 사람들이 어렵게 사니까 소개를 해준 거죠. 친척이 더부살이를 하면서 17살 때니까 독립을 한 거예요. 그리고 누이 동생하고 맨날 당나무 두들겨서 종이 만드는 일을 했죠. 그리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17세 때 이웃에 젊은 과부가 있었는데 해월 신사님의 용모가 거룩하고 이래서 혼인을 청한다는 거예요. 부잣집 아줌마가. 근데 거부해요. 갑자기 재산 생기는 거 별로라고. 그 무슨 얘기예요 이게? 기력 성공은 그러니까 굉장히 핸섬하고 덩치가 좋고 잘생기고 그리고 일 잘하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잘 베풀고 박경호 같아 알았다는 얘기지. 맨 처음에 방이 때 만났는데요. 방이가 들어왔는데 중대장보다 더 멋있게 생긴 쫙 빠진 애가 들어오더라고. 그 옷을 입혀놨는데 얘가 중대장인 거예요. 이런 사건의 우리 인물입니다. 지금 이제 외모가 그러니까 젊은 과부가 자기 재산 다 줄 테니까 결혼하자. 이러면 힘드니까 흔들리거든요. 근데 뭐 과감하게. 그러니까 선도 분명하시고 맨날 베풀고 똑똑하시고 근데 덩치 좋고 잘생겼고 에휴 왜 이렇게 나를 왜 이렇게 나신 거예요? 돈 벌기 좋은 얼굴 놔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종철 같이 놔줘가지고. 자, 그래서 19세 때에는요, 밀양 손씨와 결혼을 합니다. 처가가 흥해해 매곡이라는 곳에 거주하고 계신데, 거기에 얹혀 살아요. 사실, 남자가 뭐만 조금만 있어도 처가살이 안 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이제 처가살이라는 거죠, 지금. 왜? 그만큼 가난하니까. 그리고 28세 때 이 흥해 마복리 마북동으로 옮깁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 흥해 매곡에서 흥해에서 마북이라는 거 별로 금 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농사를 지러 갔다는데 농사를 진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마을 대표 이때 26세 때 독립을 해서 여기에 갔는데 집강으로 뽑힙니다. 지금 얘기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장이죠. 동네 이장. 그래서 6년 동안 성실히 소임을 수행을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마침내는요, 송독비를 해줬대요. 무슨 무슨 벼슬아치도 아니고, 원님도 아니고, 그잖아요. 송독비를 해줬다 그러면 돈이 드는 건데, 동네 사람들이 송독비 하려고 하면 이거 돈 꽤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걸 해줬다는 거야. 얼마나. 그러니까 뭐야. 쉽게 해서 요즘에 얘기하면 홍반장이야. 어디에서 전기 안 들어온다 그러면 갈아주고, 그쵸? 벽에, 벽칠 좀 해주세요. 벽칠해주고. 그 바쁜 와중에 밥 먹고 살면서 이런 분이었대. 근데 얼굴이 잘생겼어. 덩치 좋아. 근데 말씀도 잘해. 화도 잘 안 내. 최고지. 칭송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33세 때에 자기 농토를 가지고서
농사를 접으려고 검곡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 검곡의 이 의미가 이거 대단해. 이 지명 이름이. 전국에 그저 내가 같이 했어요. 네. 화전민 생활을 했다 그러는데 화전민 생활이 아니라 계속 그 저수지. 강남도 당나무를 가지고 제지 공장을 직접 하셔서 어느 정도의 재산을 모았다라고 주장을 하십니다. 아까 그 현암 최정관이라는 분은. 네, 요 정도의 여유가 있었다. 그래. 자,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가 가만히 정리해 보면 맨 처음에 여기 아까 기일리라 그래서 오금당이라고도 올금당이라고 요 마을로 이제 친척집으로 가는 거죠. 친강면. 예, 예. 여기에 이렇게 친척집 갔더니 제지소였어. 자, 여기가 이제 위에가 이제 자, 그리고 잠깐요. 이게 다시 와야 되는데 여기 저쪽에 아까 기일리 저게 기일리거든요. 이쪽 바다 여기 밑에가 호미곶이에요. 요 기일리에서 바로 이쪽 흥해라는 곳으로 결혼을 해서 옵니다. 예. 이렇게 그래서 결혼을 하고 여기에서 다시 이제 마북리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마북리로 이제 여기 마북리 다시 얘기할게요. 마북리로 와서 이제 제지소를 28살 때 이제 제지소를 운영했다고 그러고 이때 집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인심을 얻었겠죠. 그리고 33세에 직접 제지소를 운영하고 바로 그 위에 그 여기가 검곡이에요. 이 자리가 그 위에 집을 지으셔서 살으셨다는 겁니다. 자,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동학으로 입도하기 바로 전까지 이야기를 먼저 정리를 좀 해놔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일정 부분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여기까지 정리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동학으로 입도하는 내용부터 또 자세히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